강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이 어때요? 지난주에 보면 아마 중국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물바다가 됐죠. 러시아 쪽도 그렇고 또 한 2주 전에는 두바이 공항이 물이 차가지고 비행기가 물속을 지나가는 거라고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로 이동해야 돼요. 불과 며칠 사이, 한 이틀 사이에 한 2년쯤 폭우가 쏟아졌다. 그런 기상이변 이런 것을 흔히 접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미국 남부 지방이 1200년 만에 오는 가뭄이 났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더욱더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국가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먹거리에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공사분이었어요. 자, 농림부는 뭐예요? 농식품. 농수산식품 전체를 아우르는 곳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국민이 위임을 해줘요. 공사법을.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급안정이다.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에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하였습니다. 뭐든지 이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자, 그러면 농림부는 어때요? 농림부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하나의 부서로서 조직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부서 이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임무가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일, 거기에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수급 안정을 하면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죠. 유통 단위가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다단계.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이제 온라인 유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 단계가 우리가 많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산지와 또 기업 아니면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 찾을 거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알스미어 경매장처럼 전 세계의 꽃을 경매를 해서 직접 생산지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죠. 전 세계. 우리도 장차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가 확보한 예를 들어 브라질버스들이 우리가 우리 이 기업들이 밀농사를 한다, 콩농사를 한다, 직접 이런 것이. 그래서 장차 그런 걸 안 돼야 되겠죠. 또 이제 우리가 부족해서 해외에 사올 때도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런 걸 누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수급 안정. 근데 수급 안정이 어떤 때 위태로워요? 어떤 때? 우리가 생산이 급감했어요.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뭐 가물고 봄철에 추워서 수량이 안 되면은 사과값이 올라가고 횟값이 올라가고 채소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은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제일 큰 요인. 인류가 6번째 생명체 대멸종이 되는데 가장 기여하는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될 거다. 심지어 기후학자들은 얘를 안 넣는다. 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두 번째로 뭐예요? 전염병 생기면 어떻게 돼? 전염병. 자, 전염병이 생기니까 국경을 봉쇄했죠. 배도 못 타고 비행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수급 안정을 하겠어요? 먹거리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곡물이잖아요. 그럼 거의 5분의 4를 위해서 수입해당. 출항도 못하게 하고 입학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 코비드-19이 다행히 약한 친구 또 우리가 항문이라고 하는 항문들 백신들 이렇게 해서 조기에 종식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먹거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봐봐요.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생산 국가에서 우리한테 안 팔겠다고 무기하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수급에 대한 요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먹거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걱정 안 돼요. 근데 지금 계획이 와서 보니까 너무 부실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그런 고위층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 함의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계획 세웠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과연 그걸 받아줄 것인가? 계획이 전부 그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국민이 우리 공사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 시켜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가치는 엄청나게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공은 약 한 1,870만 원, 1,900만 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한 570만 원. 얼마나 돼요? 그리고 사료까지 다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에 가득채고 330만 그거 얼마 안 되죠. 우리가 쓰는 양에 2,300만 원에 그게 2달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농업 대국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자기들 나라에 생산하는 자금률이 다 100%.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안보에 대한 이런 스터디가 많고 그러죠. 걱정도 안 하죠. 그래서 중국도 자금률이 80%.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공원들을 지금 까부셔서 농경지를. 그게 현실이에요. 일본, 뭐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처음에는 쌀을 150만 톤 저장을 했는데 1년에 5년 동안 지금 30만 톤씩 대중시키고 그러다가 지금 100만 톤을 줄였죠. 대신에 이제 밀은 한 2.3개월 지나다가 민간 수입업자한테 전화하고 여러 가지는 대비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죠. 5년 쌀을 사는 거는 그게 대부분 사료용이나 뭐 이렇게 가공용. 근데 우리나라 쌀이 이제 쌀만 겨우 그 자금률이. 근데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2021년 350만 톤인데 그 날은 또 380 뭐 2만 톤 80 그 2022년에 그렇게 되니까 또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완전히 격리시킬 각오가 되니까는 대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후 위기의 원인은 인간이라고 했죠. IPCC 6차 회의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죠. 작년에 못을 처음으로. 그러면은 원인을 알면은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이 인간인데 기후변화 안 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생존해야 되죠. 그럼 인간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은 기후가 극복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게 하자. 근데 그런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이죠. 봉사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인 농수산 식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소비하죠.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못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식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고쳐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총선 치렀죠. 우리나라도 선거 때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 선택하겠다는 게 거의 30% 3분의 1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정책, 좋은 입법, 예산을 쓰는 정당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탄소 배출을 줄인 농수산식품을 선택하게 되면 공급자가 팔로가 없어요. 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바뀌는 거죠. 자, 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나 코스코나 다 전부 팔레트가 다 목재예요. 우리는 플라스틱이죠. 목재 팔레트를 쓰지 않으면 소비자가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이제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유엔에서 된 통계가 31%의 온실가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우리 먹거리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31% 온실가스가 나온다. 2021년에 이런 통계를 유엔이 발표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통계 이렇게는 안 내고 있어요. 에너지는 에너지 따로 이렇게 따로.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우리 공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좋죠. 의식이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런데 텀블러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CO2가 얼마나 나와요? 143번 써야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닐컵이나 종이컵을 여러 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줄어요. 근데 텀블러 너도 나도 다 주잖아. 2개 받았다, 3개 받았다, 집에 싸란다 하면은 그게 오히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운동은 줄어드는 것뿐이 없죠. 줄어드는 것. 뭘 해도 다 줄는 것뿐이 없죠. 더 나오는 건 없죠. 그래서 31%의 이러한 이 기후 변화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기후가 양극화 현상이 원래 심해요.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원활하게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 그 다음에 사이클론 뭐 이렇게 생기면서 헬류도 많이 이동을 하고 이 대류도 서로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순환이 작아지죠. 근데 온도가 1도만 높아지면은 북극의 얼음이 녹죠. 비가 가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이 시커먼색으로 변하면은 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많이 구죠. 그럼 제트기류 상승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열권이 있죠. 근데 성층권에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비행기도 글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권이 열대지만 공기가 뜨거워져. 또 제트기류 상승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제트기류가 출렁거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도 막 우박이 오고 추워지고 막 그래요. 기상기관이 생겨. 추운 데는 아주 더욱더 추워지고 뜨거운 데는 더욱더 뜨거워져. 그래서 이 평균 온도가 거의 비슷해야 이 차이가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50도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추워질 때는 영하 30도, 40도도 떨어져요.
1도 차이가 가는 것이 151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도, 아니 플러스 51도. 그러면은 1도 차이지만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온도가 35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1도 올라가면 엄청나게 기상 양극화죠.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 1도씩 상승하는데 2025년에 허리케인이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하고 미국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카리브해 연안에 이렇게 보니까 바다 온도가 1도가 높아요. 1도가 높아지면은 수증기가 4 내지 7%가 더 많이 상승.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이 바닷물이 뜨거우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초토화시켜요. 참고로 2019년에 6개월 동안 호주가 산불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지역, 케냐니, 소말리아니, 에티오피아니 홍수가 가지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서쪽입니다. 거기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뜨거워요. 호주 쪽은 라니나 현상이 일어나서 바다가 뜨거워요. 2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기상이변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구름 따라서 그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그 수증기 때가 일본으로, 또 우리나라로, 파키스탄으로, 어디하고 아시아 지역이 거의 기상이변이 그만큼 위기에 처하는 것이 이 기상,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땅 속에 들어있는 탄소를 우리가 꺼냈었죠. 화석연료를 산업혁명 때 꺼냈었어요.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원유도 꺼냈어요. 그래도 공기 중에 탄소가 많이 유출돼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2,390기가톤을 공기 중에 유출시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공기중에 포스트 글래시얼 에이지 한 12,000년 동안 기후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CO2의 농도가 안정화된 겁니다. 200에서 300ppm 정도인데 지금 425 이렇게. 작년에 우리가 438기가톤을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1인당 우리가 7.2억 톤을 배출해요. 그러면 인구 1인당 몇 톤이요? 약 한 14톤을 배출해요. 근데 지금 초의 평균이 538기가톤이니까 우리가 80억 정도를 나눠보면 6.7톤 정도. 우리가 2배 이상 배출합니다. 세계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1인당 따지면 11톤.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서 꺼내서 우리가 쓴 화석열, 온실가스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시 땅 속으로 들러내는다. 그게 그래서 땅 속에 들어있는 이 탄소,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탄소, 물 속에 바다나 물 속에 들어있는 이온 탄산이온이나 탄산염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탄소, 그 다음에
땅 저 이 바다 밑에 들어있는 직권에 있는 사키아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서로가 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죠. 물도 얼음이면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이클이 끊어지면은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탄소 순환 사이클이 인간에 의해서 깨어진 건데 2도씨 차이 나니까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산불이 나서 이거 꺼지지가 미국 뉴질랜드 다국적 사람들이 가서 합심을 하도 끄집니다. 결국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자연이 꺼지고 인간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1도 상승했을 때 2도 상승했을 때 그런 자연재해가 우리 주변에 맞지 않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호주 산불 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기후 위기가 오게 되면 식량 안보의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가 뭐뭐 있겠어요? 뭐뭐. 첫 번째로 먹는 거 우리 먹는 게 뭐뭐 있죠? 쌀은 이제 곡물이 있죠. 곡물은 1년에 얼마를 먹을까요 우리가? 곡물을 우리가 얼마나 소비하죠? 양고기? 곡물이 2023년에 126.9kg. 근데 이 중에 쌀이 56.7kg. 근데 이건 이제 10년 전, 2011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2011년에 137.6kg인데 한 14kg 정도가 이 곡물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쌀이 원래 71.2kg인데 56.9kg 주는 것이 쌀이죠. 근데 밀은 오히려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많이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우리가 이제 채소가 있잖아요. 채소를 우리가 1년에 149.5kg. 채소는 이제 2011년하고 비교해 보면 2021년하고 2021년, 2022년 다 149.5인데 171.7kg에서 채소 먹는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채소를 먹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게 뭘 먹을까요? 과일을 먹죠. 과일이 2021년에 약 54.4kg. 이것은 이제 2021년에 58.1kg인데 과일도 줄었죠. 채소도 조금 줄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곡물도 줄고. 뭐가 좋겠어요?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고기를 40.6kg 먹었는데 2022년에 59.8kg.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이제 고기로 이렇게 바꿔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우리 수산물이 또 있다. 수산물이 2022년 작년에 63.3kg. 63.3kg. 근데 수산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일본은 뭐 완전히 죽었지. 확 죽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에 대한 이 구성은 이런 구성으로 가는 거죠. 근데 수산물이 2021년에 53.7kg였어요. 작년에 이제 63.3kg, 한 10kg. 이런 것은 이 고기류죠. 어패류, 주상 이런 건 넣고 채소나 과일, 곡물 이건 좀 줄고 이런 현상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지 우리 먹거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는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면은 그 생산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 빅데이터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관리를 식량 작업단에 들어갑니다. 이름이 식량이잖아요. 이름이 식량인데 그 우리가 뭐 밀, 콩, 안다 이런 거 안 돼요. 전반적으로 다 이런 먹거리 전체에 대한 모습은 우리 공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농림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식량 안보를 이게 위협하는데 결국에 인도도 어땠어요? 인도도 뭐 자기네들 이 국내 어려우면은 생산량이 많아서 수출했던 나라는 자기네 흉년이 든다든가 어려울 때는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럼 언제든지 식량 안보 조절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자, 우리 식량 안보의 현수는 이렇게 떨어져가고 국제적인 이제 곡물 자금률은 거의 100%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근데 저하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첫 번째로는 농경지가 자꾸 줄어들고, 자, 우리 타국가의 식량 안보 노력을 한번 보죠. 중국은 이 1990년대에 이렇게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 조례로 주산지는 3개월 소비량을 보관하게 돼 있고 소비지는 6개월. 그다음에 수급 기념력은 4.5. 그래서 거의 중앙정부는 또 1년. 이렇게 이제 비축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조례로 돼 있던 것을 안 나오네. 저기 나오네. 자, 여기 보면은 이 1년 소비량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이게 조례는 행정법이죠. 행정법으로 만들었던 걸 이제는 법으로서 식량안보 보장법을 작년에 통과했습니다. 그 우리는 뭐하고? 자,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약간 5년 만에 한 번씩 5년째가 되면 우리는 쌀국을 한 2년만 되면 썩는이 뭐냐고 난리 나죠. 어떻게 해주지? 여기는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죠. 이제 여기 밀도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한 업자가 100% 보관하게끔 2배로 수입하고, 이게 지금 필요한 게 1톤이면 2톤을 수입해요. 그리고 각국에 이 홍콩은 수입량의 17%를 의무적으로. 진짜 우리가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얼마예요? 우리가 남아서 이월되는 우리가 전체의 이 곡물 보면은 이월되는 게 사료까지 다 합해서 한 370만 원 정도. 이월되는 것이 작년에 말한 370만 톤, 370만 톤인데, 이게 보면은 380, 톤인데, 전체가 우리가 2,300만 톤에 329만 톤이면 한 달. 굉장히 우리가 신장 앞으로 대해서 너무나 놀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내적으로는 작업률을 비교해도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료 작업률로 이렇게 타작을 냈지, 쌀이 좀 남으면 이제 일본도 타작을 해야 돼요. 사료 작업을 다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조. 우리가 대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료작물이라든가 뭐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작물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칼로리를 뭘로 먹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칼로리 작업률이 우리 얼마나 될까요? 칼로리를 따진다고 에너지 작업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작업률. 우리가 한 칼로리 작업률이 한 30%. 전체 칼로리. 이제 우리가 이걸로 치나 우리가 굉장히 이 식량 안보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데 걱정 안 돼요. 그래서 지방 작업률은 한 20%. 전반적으로 단백질 작업률이 강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다 구축을 해야 돼요. 단백질 작업률, 칼로리 작업률, 지방 작업률 이런 걸 이쪽에서 다 모든 걸 통계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 자. 그런데 우리가 높이고 뭐하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 보면은 120억 열심히 해가지고 120억을 수출했어요. 이게 세계 37위예요. 근데 우리의 경제 대국 한 10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벨기에 때 620억 달러 수출했어요. 인구는 1170만, 영토는 30%.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이 규모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작년에 528억 달러를 수입했어요. 이 통계가 작년 501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내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528억 달러. 이게 통계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믿으면 안 돼. 계속
맞는지 틀리는지 폴로업을 해요. 그래서 먹거리에서 적자가 나는 게 거의 418억.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4배 이상이 우리 농산식품 같습니다. 물론 벨기에는 수입도 많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그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무역 수지에서 흑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작은 거. 근데 여기에 뭐냐? 테크가 있습니다. 푸드 테크니 우리가 기술력을 가미해서 가공 처리했어요. 지금 여기도 이런 게가 이제 예를 들면은 삼양라면사가 밀양에다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7억 5천만 불을 수출을 하는데 다 부산항으로 들어가요. 하여버려요. 트럭에다 싣고 와. 그래서 와서 사이드에 저장. 거기서 또 이 가공 밀가루 만들고 가공 처리해서 이 남은 만들. 또 판물도 다시 먹고 이 전분도 마찬가지. 만일에 부산항에 벌크 전문 구도를 만들고 여기다가 사이로 만들어 연결해서 제품 공장 만들고 연결해서 여기다 라면 공장 만들고 여기 판물 만들고 여기 콩은 여기 들어오면은 사이로 만들고 여기다가 연계해서 콩기름 짜는 공장 만들고 여기 대두막 나오면 여기가 사료 만들고 또 배를 실어나가 수출하고 라면도 그렇게 수출하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얼마나 생기겠어. 그리고 이런 모델은 돈을 버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되고 커지면은 사이로에다가 가공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유사시에 이거 먹으면 돼.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항구마다 만들자. 여건이 되는 데는 다 이런 거예요. 일본은 6군데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콤비나트죠. 일본에 오카야마현에 있죠. 가지마에 있죠. 저 최근에는 홋카이도에 만들었죠. 계속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데 새방동은 지금 항만 건설 중이니까 항만할 때 국가가 전 벌크 구두만 만들어주면은 민간업자들은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길이라든가 ADM, 유이드렉스, 반지, 그 다음에 우리 포스코, 그리고 하림, 공영, 다 투자. 그런데 항만을 민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기간 시설을 해줘. 지금 평택도 마찬가지인데 평택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좀 적자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델을 만든다면은 연결해서 사이로 만들고 인자가 저 일본 브라시키 시에도 보면은 달라요. 하와이랜드 그 보면은 인자가 이 사이로 인자 따로 있고 콩기름자는 인자 따로 있고 이 대두멍 만드는 이게 버튼만 하나 누르면 다 이동돼요. 자동으로. 이게 그러시기 그리고 이제 이게 식품과학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직접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유통기가 절감되고 CO2 배출이 절감돼요. CO2 배출이 절감되면은 유럽에 이제 수출한다는 전 세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미국 같으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이제 제일 비용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탄소 배출. 이게 3,395억 달러. 예산이 제일 크고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큰 이슈야. 그리고 유럽도 이 탄소 대체로 산업법이 이제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지만 인준은 안 됐어요. 6월달에 EU 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최대 이슈가 2030년까지
각 그 산업 현장에서 40%의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쓰자 이런. 근데 우리도 그런 거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민간이 돈을 버는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보세보는 만들죠. 보세보요. 그래서 중국의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 7위의 수. 왜 거기도 고기를 먹기 시작했대요. 앞으로 중국인들이 고기를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아마 수요량이 엄청나게 또 인도가 그래서 이 당분이라 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쌓아놓고 강릉처리에서 보낸다면 정말 맛있죠. 굉장히 인구가 아시아적이다 밀집돼서 근데 이런 여건은 제대로 없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항만 규모가 조그만해서 조그맣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항만이든지 여건이 되면 다르죠. 자, 인천항도 되면 평택항도 되면 삼항도 마찬가지, 아복항도 마찬가지, 저 여수항, 또 부산항, 울산항, 포항, 강릉 뭐 전부 다 여건 되는 데는 다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량 안보사업 제가 2021년 3월 15일 날 사장으로 취임하는데 그날 임명장도 오전부터 국회의장, 부의장, 이 기재부예산 실장, 장관 전부 다 만나서 그 추진했는데 이제 겨우 이 사장님 3년 뛰었는데 이런 모델을 꼭 만들어야 돼요. 자, 식량은 우리가 안 보여. 만일에 우리가 먹거리가 없으면 영양실조 다 생깁니다. 그래서 구테레스가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영양실조로 먼저 죽을 거다. 국정봉사도 영양실조.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건 뺏고 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이 우리가 저탄소 식생활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 공사가 그걸 세계 최초로 우리가 근데 그동안의 탄소 배출을 줄이다는 것은 전부 다 에너지 쪽 그리고 생산과 가공 처리 소비자를 바꿔서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자는 운동은 이게 세계 유일한 겁니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자. 그리고 사람을 바꿔서 기후기를 이러기 때문에 작년에 2023년 12월 6일 날 김치대회 행사를 이 하원에서 하는데 워싱턴 DC 시간이 우리 공사한테 표창표를 줬어요. 거기에 이제 제프리고 이 원내대표 의원들이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한 200명의 FF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는 LA시 다음으로 큰 시, 워싱턴 DC를 싸고 있는 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일 큰 시죠, 미국에서. 그래서 12월 7일 날 저를 만나는 날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를 하고 그 선포문을 전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전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필러턴 시를 비롯해서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프랑스의 카르푸 많은 기업들 캄보디아에 온 현재 45개국의 670개 기관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은 유엔이
이 저탄소 식생활을 선포하고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없었어요. 이미 2021년에 유엔 대사를 통해서 내가 뉴욕에 가가지고 유엔에 동참하라 제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세력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마찬가지예요. 45개국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에 참여할 때 1년에 538기가톤 5,380억 톤 CO2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사가 하는 일들 이 저탄소 식생활로 우리가 10몇 번의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뉴욕 페스티벌 휘달로 브랜드 대상을 갖고 이렇게 10몇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캠페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국제사회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인류의 최대 과제인데 인류의 최대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앞장섰다. 얼마나 부러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알려야 계속 가지. 그래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공사 직원들이 이런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보다나 우리가 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누구든지 자기의 이건 가장 원초적인 동물의 세계에서부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 행동하지 않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이 다른 게 바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사는 늘 주체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사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먼저 가서 있어요. 다시 한번 많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